예, 지난달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가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미국 연방수사국과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노선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신범철 아산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먼저 이게 지난달 22일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닷새 전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했다. 저희들이 이제 그때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스페인 법원이 조사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이게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타나는데 자유조선 맞죠? 네. 이게 좀 실체가 있는 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사실 이게 2017년에 알려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모르고 있었던 단체인데 그 본인의 그 단체를 알리는 방법이 굉장히 쇼킹했었죠. 그러니까는 날짜로 보니까 3월 4일인데요. 3월 4일 날 천례만 민방이라는 단체를 이렇게 대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하면 김한솔이라는 김정남의 장남이죠. 예.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그 2월 13일 날 죽은 사람이 내 아버지 김정남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천리만 민방이라는 걸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리만 민방위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제3국으로 옮겨서 이제 안전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부터 알려진 것이 천리만 민방이었고 예. 그랬다가 이제 이름이 바꿨죠. 3월 1일 날 우리 43일째 10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아마 그날을 염두에 두고 했을 겁니다. 해서 자유조선이라고 해서 천리만 민방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천리만 민방이라고 해서 북한의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단체였는데 완전히 성격을 바꾸어 가지고 북한의 임시정부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그 김정은 정권을 대체하는 정권으로서 유일한 정부다라고 대내에 공개하면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죠. 예. 그 단체가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인데 이 3월 1일 날 자유조선이라고 선포하기 며칠 전에 그러니까 3월 22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서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습격을 해서 여러 가지 비밀 자료들을 탈취했다라는 거죠. 예, 2월 22일 네, 날. 그때 예. 사실은 이야기 있었던 것이 이제 김혁철 이게 이제 스페인 대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렬 또 관계돼가지고 김혁철에 대해서 좀 조사하려고 북한에서 들어온 것 아닌가, 보위부에서 나선 거 아닌가 그런 루머도 있었거든요. 예. 알고 보니까 이제 북한 쪽이 아니라 이 탈북자 단체였던 자유조선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정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북 활동을 본격화한 자유조선, 이제 실제로 좀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직 큰 영향력은 없다 봐야겠죠. 예. 활동도 제한적인 것이고 대표적인 게 우리 이 원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죠.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과 이번에 스페인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자료를 갖다가 빼낸 것. 그런데 이 정도만으로 뭐 북한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또 미국이 있는 그렇죠. 이 부분. 이 관련성이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아마 한인 교포라든가 또는 과거 죄송합니다. 정보 쪽에서 일했던 분들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이런 활동이 점점 확산되고 이거는 북한 내부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봐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계속해서 잘 운영한다면 별로 파급 효과는 제한되겠지만 북한 상황이 악화되면 계속해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커다란 활동을 하고 있다 보기엔 제한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미국 정부와 이 사건이 무관하다. 그런데 그 단체는 FBI와 접촉을 했다,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또 북한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때 이거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연계성이 전혀 없을까요? 다른 배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계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한 발 빠져 있는 것이고 민간인으로 구성하지만 뭐 음으로 양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러한 행보를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북핵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첩보의 영역이잖아요. 첩보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상황까지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북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여부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서의 북한의 입장 정립 이런 것을 정리할 테고 만약에 그 방향이 미국과 대결 구도를 잠시 가져간다 하면은 이번 사건은 자유조선 사건은 상당히 북한이 호재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데 대화로서 방향을 정한다고 하면은 묻어둘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또 보면은 그 북한 대사관 내에 뭐 협조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북한이 탈취된 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북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자유조선이 스스로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대사관 내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또 FBI에게 자료를 제공을 했다. 이거 저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FBI와 사전에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로가 교류는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스스로가 했던 거 첫 번째였던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뭐 대사관 쪽에서 뭐 긴급 사항이 있어 들어갔다. 이거는 본인들이 꾸며서 들어갔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엔 알려진 것들이 그 단편 나왔던 것들을 이제 조각해서 그걸 다시 맞춰 보면 그래서 앞에서 그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 직원의 대사관 직원. 그건 사실 실명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 정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기습을 시작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갖고 나온 건 뭘까요? 얼마나 좀 중요한 내용입니까? 사실 그 대사관은 되게 그 중요한 문서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오는 저 지령문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대사관에서 섭취한 그 정보들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사관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전통문을 할 때 비화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냥 그 일반 전화기나 일반 쓰는 것이 아니라 비화기라 해서 비문으로 바꿔가지고 보내는 암호 통신 기기인데 그것까지 탈취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걸 탈취했다 그러면은 저 전반적인 북한으로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반적으로 비화기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그 공간을. 그럼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그럼 그거 다 뚫리거든요. 그런 그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과연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최고인민회의 선거 그때 잠깐 저기 대학 가서 투표하는 장면 보셨잖아요. 보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중대장 그리고 중대 정치 지도원 대회 있습니다. 군 관련 행사인 것 같아요. 글쎄요, 왜 또 군 행사장을 먼저 갔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체제 수호의 최후의 보루는 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군심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의도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것은 중대장 가장 기초적인 단위잖아요. 기초적인 단위부터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 지금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체제에 충성해라. 뭐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 행보를 이렇게 군 쪽으로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쪽을 이제 다 잡고 아마 4월 15일까지는 계속해서 체제 홍보를 강화할 거예요. 4월 11일 날 최고인민회의 새로운 기수가 시작되고 또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뭐 북한에선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북한도 강경 드라이브를 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진심은 그 다음 행보부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에 4월 11일, 그러니까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그 무렵의 회의 뭔가 하노이 선언 이후에 어떤 미국을 향한 메시지랄지 이런 게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내놓을 겁니다. 항상 최고인민회의 하기 전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잖아요. 그것이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약간 강한 쪽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북한 나름대로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강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는 약간 북한도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정책적으로는 그 시기를 잘 활용해야죠. 어쨌든 좀 불편한 심기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철수시켰다가 다시 반 정도만 다시 돌아온 이 사건.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기 시위를 한 거죠. 항의를 한 거죠.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 역할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 섭섭함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있다가 다시 예. 복귀를 시켰죠. 복귀를 시키면서 밤만 왔는데 더 중요한 거는 3월 이후 3월 달은 사실 이거 소장회의가 매주 한 번씩 소장회의 차관 이제 천혜성 차관이 하는 소장회의가 있는데 3월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복귀를 해서 좀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명맥은 유지하겠다는 것을 일단 형식적으로 이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지금 대화할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된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올 때 사실 그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철회 관련된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일정 부분 반 돌아온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몇몇 이제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타이밍이 딱딱 그렇게 맞아 떨어져서 예. 그렇게 충분히 뭐 개연성은 있습니다. 뭐 워낙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에서도 제재 문제에서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해석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예. 그 제재 트윗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내렸던 제재냐 앞으로 있을 추가 제재냐 추가 제재는 또 뭔가 있는 건가 이게 여러 가지 혼선이 많아요. 지금 뭐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도 이게 그걸 뭐 대변하거나 또 변명하는 데 급급한 상황인데 미국 행정부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 정치의 네. 잘못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정책이 조율돼서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정책을 잘 조율돼서 정제된 말만 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트윗이 나온 다음에 백악관과 국무부가 바빠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백악관이 정리하기로는 앞으로 있을 그런 제재였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미국과 같은 책임 있는 초강대국이 그런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워낙 유별난 분이시니까 뭐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할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주변국과의 정책 공조보다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 입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미국 고유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된다.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 행정부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미국 내 입장 정리를 한다는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입장 표명을 한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선 비핵화 후 뭐 제재 해제 이 입장을 최근에 또 밝혔잖아요.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결국엔 그 방향으로 또 이제 실무진에서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겠죠. 그래서 당분간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번 주 내내 나오는 것이 강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보도된 것도 그렇고 당분간 북한이 변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로드맵을 좀 가져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북한의 답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제재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겁니다. 예. 물론 북한이 이제 입장을 전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럴 겁니다.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야기한 그 트윈 에퍼츠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 한국 그 번역하기는 쌍끌이 노력이라고 이렇게 해놨던데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와 외교적인 그 협상 이 두 가지가 다 떨어질 수 없는 거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재를 풀게 되면은 북한은 미국을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면 제재를 털어주고 있어야 된다는 게 국무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남아있는 평화적 해법을 가져 끌고 가려고 그러면 제재를 털어주고 있는 것이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아마 국무부 라인부터 협상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제재를 쉽게 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내일이면요. 날짜로 계산하면 벌써 2차 정상회담이 있은 지 딱 한 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월 달이 28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뭐 북한 미사일 기지 쪽에서 이상 징후도 좀 포착이 됐었고 뭐 그래서인지 미국이 그 ICBM 그 동시 발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발사도 성공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미 관계 좀 쉽지 않은데 뭐 오늘 이제 저기 강경호 외무부 장관이 미국 갑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요격 미사일 발사 다분히 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란이나 북한이나 사실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ICBM에 대해서 그걸 방어하는 무기니까는요. 그러니까 종말 단계에서
그걸 요격하는 무기가 있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6,000km 밖에서 이번에 시험을 했죠. 그래서 ICBM 그 피사체를 쏘아 올려서 그것을 이제 요격하는 것을 동시에 두 발을 쏴 쌀보라고 그러는데 동시에 두 발을 쏴가지고 하나는 핵 탄두로 보이는 것을 요격시키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나머지 큰 그 파편이 있으면 그것도 요격시키게 되는 두 가지를 다 해서 한 번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미국에 대한 위협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뭐 그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또 그걸 공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그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경화 장관이 이제 내일 이제 만나게 된다 그럽니다. 만나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되게 지금 상황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최선희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대한민국은 저 중지자가 아니다, 행위자다, 플레이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플레이어는 한쪽 편에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중립적으로 둘 다 옳다, 둘 다 그러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거든요. 내 입장이든 내 택해라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최선희가 요구하고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 미국 편 들으라 소리 하는 건 아니겠죠. 더 적극적으로 이제 플레이어로서 한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미국의 입장들을 누그러뜨리거나 와해시키는데 같이 하자라는 이제 공개적인 그 압력인 거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은 미국을 가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의 편을 들면 북한과 지금 1년 반 동안 쌓아 올렸던 그런 신뢰 관계가 허물어질까 봐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자니 너무 지금 미국 조야에서 반발이 심하고 지금 마음이 뒤틀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것을 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상황은 지금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으로 물밑에 올라온 대화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리수용 부위원장과 비건 대표가 중국에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수용 부위원장과 스티븐 비건이 급이 같지 않거든요. 아니 만약에 최선희 부상이나 누가 실무진 쪽에서 따라갔다면은 거기에서 물밑 접촉 가능성은 있는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극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는 과정이 우선시될 것이지 형식적인 만남은 약간 뒤로 밀려져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아마 물밑 접촉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우리도 정보당국에서 물밑 접촉 또는 미국도 정보당국에서 물밑 접촉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막느냐?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는 거 일단 막아놓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거나 그런 것을 막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장 전환에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북한으로서는 4월 달에 자신들의 축제가 있는데 그 전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기다리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현실로 돌아올 때 적정한 카드가 교환되는 그러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현 단계에서는 정말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 쪽으로 안 가게 막고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밑 접촉은 있겠지만 이런 국면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신범철 아산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